자, 가장 잘 싸우는 투사 전사 모셨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방금 법률권 내부의 당정협의회에서 우상호하고 정청래하고 이 검찰 조직 개편 가지고 서로 싸웠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뜻이니까 이 정부 입법 형태로 하는 TF에는 총리실에서 만든 TF에는 당이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상호가 뜻을 밀어붙였다는 소식인데 일단 그 상황 소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까? 일단 동상이몽을 각자 하고 있다. 동상이몽. 그리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네. 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제가 이게 펜앤마이크에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같은 경우가 약간 주제 넘게 용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 정청래가 됐을 때 용꿈을 꾸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게 권력을 집합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서 이재명과의 틈이 벌려질 것이다라고 제가 예견을 했었는데 이 약간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초 단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사실 또 지금 검찰 개혁 같은 문제는 정상적인 민주당 내 정치인이 있다면 이거 반대해야지 맞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국가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맞다.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가 지금 목적이 되어야지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당한 불법 행위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개혁안은 실제로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알기 굉장히 힘들다. 예. 그리고 이 속내를 굳이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지은 잘못은 검찰들의 보안 수사 같은 거를 권한을 없앰으로 인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수사를 활용하겠다, 수사권을 활용하겠다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되어야 맞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틈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기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당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 부각해야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국민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개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끌로엔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해서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과 장동혁 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있었는데 일단 여러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회동, 단독 회동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시고 보셨어요? 이 이상 잘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왜 영수회담을 주장했느냐가 굉장히 주요한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봐요. 네. 그럼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이재명이 오면서 영수회담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분명히 어떠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압박이 있었고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는 어떠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수회담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반대한다라고 하면 역시 민생은 관심이 없는 내란 정당이다 하고 몰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들,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목소리만 내고 싸우면 봐라. 민생은 관심 없고 싸우기만 하려고 하는 내란 정당이다 또 몰아갔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포인트에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현명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주면서 할 소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할 소리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을 조성해서 우리 쪽이 잘못해서 민생이 안 돌아간다라는 책임을 지금 야당이 거꾸로 떠안고 있는데 이 공을 지금 여당에게 다시 던져놨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제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여당의 책임이 있는 거죠. 무언가를 바꾸려고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자기를 하거나 부자기를 하거나 어떤 쪽이든 간에 민주당의 책임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나왔다.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익을 위해서는 협치를 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돼 있구나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 여당의 책임으로 갈 수 있게끔 공을 토스하고 왔다. 굉장히 저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좀 함의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생 경제에 책임 있는 정당인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주요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와 폭압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얘기했죠. 다 짚었죠. 네, 그 사안을 찌르면서 어떻게 할래? 이재명 권력 지금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이걸 조목조목 따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야당이 지금 여당이나 레거시 미디어의 말처럼 그냥 무턱대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구나 하는 모습도 충분히 저는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편들이야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정치 뉴스에 관심이 없는 또 정당 지지가 없음, 지지하는 정당 없음, 무당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무당층들이 뉴스를 바라봤을 때는 의외로 야당은 지금 대화에 협치의 물꼬를 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여당이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도 인식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을 지금 충분히 던져놓은 상태이다.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해결할 문제지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이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고 공을 명확하게 토스하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다. 이재명이 이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처분하느냐. 집권 여당은 야당의 어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회와 입법을 할 것이냐 이런 공을 던져놓고 그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한번 지금이 이제 최근에 가장 국제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제 이제 이거는 뭐 공개된 장면들이니까 네네. 비공개 이제 참석을 아주 소수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전원에 따르면 대화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대화의 점유율.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주도했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또 안에서는 좀 더 강하게 우리들이 할 말들을 해서 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갔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이 4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왔다. 그리고 정청래가 1 정도의 점유율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우리 장동혁 대표가 앉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대표가 껴들 틈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 정청래의 역할이 굉장히 어제 적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나 들으려고 노력했어라는 것들을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려 했고. 네, 또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우린 할 말을 다 하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4점유율을 했다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행동으로 이걸 실천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사진 찍기용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영수회담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변화하면서 실제 영수회담이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냐, 이것도 판가름 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네. 예, 포인트도 그러네요. 5대 4대 1 장동혁 대표 5 이재명 4 정청래가 1이었군요. 평소에 말하기 좋아하는 정청래 입이 근질근질했을 텐데 상당히 속으로는 답답하고 좀 화도 났겠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실 5대 4대 1이면 약간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예. 자, 중요한 국제 현안 또 이면서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문제. 지금 불과 지금 한 닷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조지아주 사태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급습에 의해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이 사태가 대체 무슨 상황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미회담의 앞뒤 행적을부터 추적을 쭉 해보면 최근의 사태까지 그리고 중국 전승절에 또 우원시가 참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서 평가를 하고 또 관련된 후속 조치로서 특별한 관세 조치를 하고 또 한국에 관해서 관세 협상이 되고 있지만 후속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여러 난항이 겪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지금 미국 측에서는
관세 협의 합의 깨자 이거 그러면 관세 합의 깰 수 있다, 무효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 이 상황의 이 사건의 상황 또는 본질 이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외교적 불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사실은 좀 본질을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게 지금 좌파 세력들이나 지금 우리 보수에서도 일부는 이거 미국의 법적 문제이고 법적 절차이다, 법적 집행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 아니다라고 봐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타 비자나 비원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근로활동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불구하고 이것을 미국이 이때까지 법 집행을 철저히 해왔냐?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묵인을 해왔다. 왜?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됐다면 최우방국인 대한민국에는 사전에 연락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를 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공유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습적으로 이것도 최대 규모거든요. 기습적으로 지금 이러한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면서 한국민을 체포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럼 이러한 행위가 한국에 보내는 외교 경고라고 봐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전승절에 참석한 다음 날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하긴 했지만 경고를 수차례 보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부분도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잭 스미스를 언급하면서 지금 특검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당한 내란 수사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는 경고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승절까지 갔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 중에서 지금 중국에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건 명확한 외교적 경고라고 봐야지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라고 불리는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나 우리 여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경제적 차원에서만. 네. 네. 그럼 이게 트럼프는 돈 주면 되지. 우리가 지금 6천억 달러나 투자하는데, 700조나 투자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돈만 뭐 거래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좌파들 더 많고. 근데 트럼프가 돈 필요한 사람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에서 미국의 자긍심은요 경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의 선봉장으로서 세계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거에서 이 자긍심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 중인데 여기에서 자유 수호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강한 국가 미국에서요. 지금 중국과 패권 전쟁 중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우방국이었던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산 진영 쪽인 중국에 기울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민국에서 봤었을 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면전에서 면박을 주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 최우방국 대한민국에 대한 예우였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예우죠. 네. 예, 그러네요. 이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최우방국으로서의 중국과 최접전에 서서 우리 미국과의 같은 공통분모를 만들어 왔던 한국에 대한 예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인 경고를 계속했던 것이고 비공개에서 추가적인 경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수회담도 빠르게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영수회담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예측이지만요. 비공개 회담에서 분명히 지금 이러한 인권 유린적이고 지금 내란몰이 지금 법 질서를 좀 넘어선 이런 행태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었다. 비공개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좀 높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수회담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이 지금 영수회담을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경고가 강도가 높아졌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 목소리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를 환국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은 추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 이거를 브라인드 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오픈해야 된다. 솔직하게 오픈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 야당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협조하기는 싫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안전이나 국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는 당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고 국민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럼 우리들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추방은 다른 의미인 게 예를 들어서 이스타 비자나 비원 비자 같은 경우에 이게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서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안 돼요. 자, 그럼 이건 결국에는 이러한 피해들이 지금 미국에 돌아간다라고 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에게 오픈해야 되는 문제는 가리지 마라. 이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인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러한 것들 계속 덮으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결할 수 있는 수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구체적으로 김민수 우리 최고위원 후보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약 일주일 전쯤에 CBS 라디오 출연한 적이 있죠. 네. 예, 박재홍의 항판 승부. 이게 상당히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조회수가 엄청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관해서 우리 김초국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헌재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다.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가 사회자가 토론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의 진행 행태가 이게 지금 저도 문자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평상시에 대담 출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당선 후에. 아,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상대가 앉아 있는데 굳이 피할 이유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뭐 어떤 대본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니 그럼 지금 일단은 한 번에 결례를 한 거예요. 인터뷰 요청을 하고 지금 계획이 없던 대담을 진행했으니까 한 번에 결례를 했으면 그러네요. 본인들이 질문을 했으면 장난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대답을 끝까지 들어야죠.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뭔가가 불리하면 계속 말을 끊거나 주제를 전환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대담은 서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인터뷰 요청을 했으면 제 얘기를 들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실제로는 탄핵 이 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을 지금 누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럼 안 받아들일 힘은 없다. 이건 지금 다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안 받아들일 힘이 없다. 근데 이 결정을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좀만 생각하면 최초부터 이러한 판결이 나오려면 이 가정 절차 역시도 이 법 절차 역시도 정당해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절차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 탄핵이라는 결정을 낸 것인데 이 법 절차에 흠결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이견이 절차적 없어야죠. 정당성에 이미 훼손이 돼 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나 훼손됐어요, 이건. 자,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 절차가 정당했는지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내야 되는 목소리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야 되는 목소리인 거예요. 거꾸로. 자, 처음부터도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었냐, 없었냐, 이 논쟁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구속영장이 정당했냐, 서부지법 것이. 이것부터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요. 지금 이 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때 탄핵 소추 안건에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내란죄가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 내란죄가 빠져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했던 게 빼버렸어요. 빠지고 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판결문에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었다면 탄핵 소추가 됐겠냐 안 됐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게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생각은 가정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빠졌으면은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됐을 거야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헌재의 추정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도 헌재의 추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그거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 소추 됐을 거야도 지금 헌재의 추정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다시 원칙적으로 탄핵 소추 단계로 소급대에 갔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를 뺄 거면 빼고 다시 탄핵 소추를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절차를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서로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들 자체가 지금 법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흠결이 너무나 많은데 이 판결인들 흠결이 없겠느냐? 자, 이거 왜 안 따집니까? 이거 따져야죠. 이거 자체가 법치인데요. 이거 자체가 법치예요. 판결만 따르라는 게 법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민주당에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판결들에 다 승복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판결들에 다 승복했어요? 이화영 사건 승복 안 하죠. 본인들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 안 하잖아요. 자, 그럼 본인들 헌법 정신은 본인들이야말로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나요? 내란 확정법 만들고 있잖아요. 내란 수계라면서요. 지금 어디를 트나 내란 수계라면서요. 이것 자체는 지금 헌법 정신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추제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법원 탄핵한다고. 본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야, 이 판결이 내 마음에 들면은 헌법 정신을 운운하고 예, 그리고 법치를 운운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은 지금 거부하고 이거 아전인수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았다. 50번 넘게 지금 재판장에도 안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피고인의 권리라면서요. 주장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같은 경우도요. 지금 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구속 수사 석방하라는 거예요. 자, 구속 수사가 가능한 이유 같은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주의 우려 없다는 건 5천만 국민이 다 동의. 얼굴 다 아는데 어디로 도주합니까? 자,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 증거인멸의 우려 지금 이 특검 긴 시간 동안에 아직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았다거나 그리고 증거를 아직 확보 못했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증거가 없거나 특검이 진짜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이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인권 유린에 가까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 혐의로요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팔도를 활개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권조차도 보장하면서 구속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 혐의자들도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인데 저렇게까지 지금 무슨 CCTV를 공개한다. 그리고 이게 불법 촬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촬영한 것들을 지금 유포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인권유린 10명이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이냐. 이거는 정치보복이라는 네 글자로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지 맞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주장을 해야지 맞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말을 계속 끊은 거겠죠. 그러네요. 네, 네. 사실은 이제 CBS 같은 방송에서 김민수 최고위 같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전파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 아마 항의가 있긴 있겠죠. 특히 좌파들이 이 얘기도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우리 보수가 바로 쓰고 보수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김민수 한 명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한 명이 낼 때는 이거 탄핵 계엄 이후에도 그랬어요. 저 혼자 목소리를 낼 때는 제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지만 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니까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주셨고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여론이 팽배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나가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목소리를 내주셔야 국민들께서 그 다음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조차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 말이 정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만 들으니까요. 네, 그 얘기만 들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나 패널들께서 좀 더 당당하게 해야 될 부분, 짚어야 될 얘기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 접견을 이제 장소 변경 접견이죠. 그 신청을 했는데 이제 허가가 나진 않았잖아요. 지금 재신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두 번째도 불허가 났습니다. 불허가 또 났어요? 어제 불허가 났는데 이번엔 예. 좀 달랐어요. 전화가 직접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구치소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직급이 높은 직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이러이러한 내규에 의해서 이게 부득이 좀 불허가 났는데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규정이냐 보내달라고 했다. 이게 좀 공개하긴 좀 그런데 내규여서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그냥 직원분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 화낼 이유에 없으니 이분이야 전달자의 역할일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1차 불허가 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안내까지는 오더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접견 신청은 제가 좀 일반 접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10분 정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대통령님 측 변호사와 대화를 한 상태이고, 대통령님이 의견을 또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상황까지. 진짜 이게 뭐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이 안 된다면 대통령께서 그 장소도 괜찮다라고 하면 뭐 얼굴을 뵙고 올 생각입니다. 예. 자, 임기를 시작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엄청 많이 된 줄 아시는데 이제 일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호가 출범한 지 일주일 됐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한 6달은 된 것 같아요, 그쵸. 느낌에. 이 말은 뭐냐면 일을 잘했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 실제로 지금 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지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고민과 전략과 정수를 짜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지도부가 치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야,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일주일 지났다. 다른 지도부였다면 지금 이거 아직 전에 선거도 다 수습하기에 늦다. 빠른 시간이다. 근데 진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 급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셔라. 여기 장동혁 호에 힘을 더 실어주시면 그것 자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난 전당대회 때요, 보수를 위한 유연 확장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체성에 기반한 유연 확장 이런 걸 상당히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와 함께 당원 중심 리더십 이런 문제도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당원 중심의 보수 정당에 관한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기본 가치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은 계속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같냐면요, 나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꼭 번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가족한테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해서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중요한 가치들을 계속 내려놓고 있더라. 여기에 우리 가치 정당인데 이 가치를 믿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당원들을 버리고 있고, 당원의 목소리를 버리고 있고, 우리 보수주의의 가치를 내려놓고 있고, 계속해서 외연확장이라는 레토릭만 외치면서 외연확장, 중도확장 계속 좌클릭만 하더라. 마치 집 나간 아빠와 같더라. 이 지도부들의 하는 행동이. 그러면 이게 진짜 중심이 잡혀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가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나가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가치를 흔들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지금 우리 당이 계속 레토릭처럼 얘기했던 외연확장이나 중도확장으로 승리가 안 된다는 거 지난 15년 20년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 실패의 방법을 반복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도 당원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이 당원들의 지금 권리도 강화시켜야 된다. 아니, 전당대회 하는데 당원들이 1차 암만 컷오프라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반 반장 뽑는데 남의 반 의견을 계속 듣는 반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반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것들엔 함의가 좀 모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문화들을 이제 차차 만들어가고 시스템적으로도 좀 만들어가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김문수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당 차원의 최고위원회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문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뭐 접견 이야기도 하시지만 석방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귀에 이제 거슬리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윤희석 전 대변인, 국민의힘 전 대변이었던 윤희석 씨가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
지금 엄청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긴 해요. 느낌에도 당 안팎으로 이런 문제 좀 발생 계속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좀 대처할 생각입니까? 이제는 김민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께서 인터뷰했던 게 공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패널들에 대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딱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에는 주장들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내의 목소리들이. 자, 처음에는 각자 다른 목소리 혹은 약간 강도가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금 방향성은 당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고 가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명확해진 것이고 그리고 패널들의 문제는 지금 이거 사실 하루 이틀 문제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제 입에서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님의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도 상당히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제가 실명을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패널들 얘기할 때도. 근데 진짜로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래? 제발 저린 사람들 내가 해당 행위를 한 것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패널들 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소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난리가 나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제발 저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김민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평가돼 있고 실제 말들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치의 변화는 김민수로부터 시작된다. 그만큼 이제 여러 이슈와 아젠다를 아마 이끌고 있고 또 이끌어갈 걸로 예상하는 또 평가의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앞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분한 평가죠. 이게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김민수가 약간 용기 있는 발언들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용기는 결국에는 지지자와 우리 당원들,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제가 더 용기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지금 너무나 훌륭한 리더께서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이게 귀 기울여서 소통하고 계시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 기간에 했던 약속들이 있어요. 당원들과. 예. 이거를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당원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많은 사람을 더 포용해야 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소리에 무게가 더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약간씩은 부드럽게 완곡하게 바뀔 수는 있으나 자세히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살펴보면 바뀐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관되다. 네. 일관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동혁 코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이 돼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다. 왜냐면요. 변화의 추진력은 당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지자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힘이 없다면 김민수가 아무리 외쳐도 작은 거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치의 변화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실제로 이끌고 계시고 계속 이끌으라고 밉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신뢰와 믿음의 상징. 그간에는 투사, 전사 이런 상징이었다면 투사와 전사의 상징이면서 약속한 거 지키는 신뢰와 믿음의 상징. 당선되기 전에는 했던 말이 많았는데 당선되니까 달라지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그 약속, 자산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죠.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이재명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좀 몇 가지는 살펴봐야 되죠.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독 회동에서 했던 걸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여야 정청래하고 관계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CCTV 열람한 그 인권 침해 사건, 특검 기간 연장 문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대법관 대규모 증원 같은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명해서 유감을 전했죠.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이재명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덧센 특검 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제2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일단 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요구 그리고 회동 어떻게 일단 저 당당하게 말씀 잘하셨다. 우리 전당대회 때 그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는 자 배치를 떼라고 그러는데 가장 잘 앞에 나서서 잘 싸우고 있다. 대통령 앞에 가지고 주눅 들지 않고 할 말을 했다. 정치 보복 그만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스킬이 좋았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계속 인상 쓰면서 막 아주 냉랭하게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또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좌파 매체에서 아마 그 자체를 되게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되게 또 악마 프레임 씌워서 공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아이스 브레이킹 너무 잘했어. 이게 뭐냐 이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이제 100일까지 갈 줄 알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악수하게 돼서 좋았다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일단 첫째 잘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면전을 한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체면치를 해준 거죠. 정치 보복을 끊을 적임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띄워주는 거예요. 당신이 다 결정하면 다 끝난다라고 하면서 보는 앞에서 체면을 채워주는 거. 당신 책임이다. 그렇죠. 당신 공을 그냥 확 던졌어요. 확 던져버린 거.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적임자라고 단어를 쓰므로 인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띄워주면서 공도 던져버리는 아주 세련된 이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정말 굉장히 실리를 잘 챙겼다. 명분도 챙기면서 실리도 챙겼다. 그런 화법을 너무 잘 구사했다 생각하면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런 자리니까 노골적으로 반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논의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좀 알고 있어요. 이게 워낙 이제 사법부하고 해외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의 좀 조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형식적으로나마 좀 비춘 면 이런 면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관련 CCTV 영상 문제도 제기되면서 정치 탄압 문제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법무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뭐 사실관계 확인 차원만 좀 한다는 것 같은데 법무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는 당시에 CCTV 영상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유출자 또는 당시의 촬영자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명백한 이제 유출 혐의는 범죄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 인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던 구도라든가 카메라가 이제 유출된 거 보면 각도가 딱 특정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그 영상을 다 모여서 보는 그 자리를 공간을 찍는 안에 내부에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가더라도 저 각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하나 둘 세 명 정도 3-4명 정도 사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찍었겠다는 게 그 사무실에 있는 CCTV에서 다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이거나 보좌진이거나 이렇게 볼 수 없는데 그 당시 핸드폰으로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펜을 차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안경 뭐 좀 두꺼운 안경 뿔테 안경이 있어요. 그런 뿔테 안경 렌즈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두꺼운 뿔테 안경 낀 사람이 그 각도에 있다든가 이러면 금방 특정이 돼요. 누군지. 그렇죠. 셔츠에 뭐 이제 그 아까 말한 펜이라든가 또는 USB 형태 있거든요. USB 형태를 목걸이에 걸고 딱 대롱대롱 매달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 사람으로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장비가 예상되는 게 있는데 그 찬 사람이 그런 특정 각도에 있었다 그러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비가 있을 건데 그 장비를 빨리 인멸하라. 그리고 유출했던 그 라인 그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SNS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이제 포렌식해서 포렌식하기 전에 빨리 그를 뭐죠? 그 가오징 수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오징 방법으로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걸 정렬하면 아예 증거를 사실상 폭발되는 거죠. 그죠. 아예 증거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 PC를 가오징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려고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근데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아마 특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시간만 걸리지만 결국은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 자, 이 장면 한번 볼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동혁과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던 정청래가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했어요. 앞서 이제 우리 이준호 대변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마누라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상당히 뼈 때리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그 뼈 있는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이 저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내용 보시면 저렇게 웃으면서 본인 발언 시간 되니까 딱 표정이 진지해진 거 보셨을 겁니다. 아주 표정이 엄중해지면서 나 진지해. 너네 내 말 제대로 듣지 않고 나에 대한 내가 제안한 것들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내려서 너네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 야당이 뭔지를 따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보여줬는데 저는 첫 브레이킹 그러니까 저 웃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좀 노출시키려고 장동혁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발언은요 정청래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분위기를 좀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저 이후에 왜 30분씩 각각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만 독대를 이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 대표랑 또 하니까 또 정 대표랑도 하겠다라고 해서 각각 독대를 했다 그래요. 독대했는데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독대했던 내용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알려주면서 야 장동혁이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가 좀 가서 잘 대응해봐봐 라는 식으로 좀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독대를 했다는 거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독대한 게 이제 강성이 이제 정청래에 가가지고 정청래 혼냈을 수도 있어요. 정청래를 네. 야 너무 세게 나가지 마라. 30분간 형식적으로는 이제 균형적으로 맞추면서 좀 혼내는 수 있어요. 비공개 둘이만 해서 혼내면은 제가 보기엔 정청래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분도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예. 분명히 기회만 되면은 대통령한테 아마 달려들려고 할 건데 혼냈다 그러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쌓아두는 거니까. 네. 당정 갈등을 머지않았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네. 앞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 전체 분량을 대략 비율로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5, 이재명이 4, 그리고 정청래가 1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3자 회동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장 대표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격으로 해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주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정치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자이자 적임자이다 해서 공을 넘겼어요. 이 사태는 사실은 이재명 당신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렇죠. 예.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재명에게 해결의 책임을 넘기는 이런 상황도 왔는데 자, 이 이번 회동
이번 회동이 이제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부분과 변화가 없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영향 어떻게 일단 어떤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변화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가 안 됐을 경우를 상상하면요. 예. 굉장히 우리 당원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당당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장동혁 대표 이번에 인선을 할 때 그 평가가 보통 어떠냐면은 그렇게 이제 전당대회 선거운동 할 때는 선명성과 투쟁성을 강조했는데 인선을 보니까 약간 중립적이고 약간 한 발 물러는 듯한 좀 되게 부드러운 듯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투쟁력과 선명성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대통령 만나서 저렇게 1대1 독대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가장 발언권도 많이 얻었고 그러니까 발언을 지배했다는 거죠. 넘을 정도로 절반 이상의 발언을 지배했다는 것은 당당한 야당의 국정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이재명 정권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다라는 면에서 국정원의 파트너로서 상당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왔다. 그런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무조건 덮어놓고 이제 갔다든가 또는 친한계와 함께 만약에 그게 갔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우리가 당력을 다 모아가지고 선명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교통 정리부터 먼저 하자라는 또 그런 소모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거를 끌었다는 면에서 또 하나 굉장히 장 대표가 잘 당을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싸우면서 실익을 챙기는 만큼 유능한 사람은 없죠. 싸우는 것은 이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건 싸우면서 더군다나 목표하는 바를 야금야금 그렇게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그건 훌륭한 전략가이고 전술가라고 할 수 있죠. 장동혁 대표가 싸우는 그 투지를 유지하고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 정권이 나름대로 내부에서 서로 간에 붕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유도를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실력 있는 야당으로 대표로 평가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명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개정법인데 방통위 폐지법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은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방통위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하기 위한 법이다. 자진 사퇴는 부정과의 합작이자 부정에 대한 협력이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그렇죠. 자진 사퇴를 원하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진수 위원장 국무회의도 이제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례적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휴가를 반려한 이유가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국가 재난 상황인데 방송통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느냐. 이래서 반려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망신주기식의 언론 브리핑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주쯤에 또 역시 큰 비가 내렸을 때 호남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무안공항은 비가 셀 정도였어요. 네. 사망사고까지 날 때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갔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정말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었던 거예요. 자진 사퇴를 해줘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봤을 것 같은데 이준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심판 기각이 돼서 돌아왔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방통위 5인 체제에서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업무를 본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직권면직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 이거는 직권면직 신청 처리를 했을 때 이진수 위원장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 신청도 할 텐데 가처분은 금방 결과가 나오거든요. 본안은 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입법을 통해서 아예 기관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중간에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넣어서 네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거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의 위원회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기능 자체가 유사하고 5명에서 7명 정도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준숙이 정말로 두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상적이라면은 국회 추천몫을 추천을 해서 방통위를 5인 체제를 꽉 채워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진수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진수 위원장에게 제대로 된 5인 체제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진수 위원장은. 그렇죠. 이진수 위원장의 어떤 업무 능력 같은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안도 결국에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나중에는 소송 같은 것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특정한 인물을 지금 축출하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 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수기 위원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새롭게 만들어진 뭐 방송통신미디어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방통위하고 보면 조직도 똑같고 인력 구조도 똑같고 하물며 사무실도 똑같았는데 유일하게 명칭만 바꾼다. 그렇죠. 형법만 바꾼다고 했죠. 예, 이진숙 위원장을 나가게 한대요. 그런데 그 사례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지금 나눠지잖아요. 네. 예, 뭐 기획예산처하고 뭐 재경부로 나눠진다. 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합쳐져서 뭐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조직 개편이 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합니까? 축출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에 금융위 2억 원 금융위 후보자 그분이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제 초대 수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여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성평등가족부로 이름 바꾸면서 뭐 조직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 일부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어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부도 기후에너지부로 가면 장관이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런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위원장 그 정무직에 대해서는 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부칙을 넣어놓은 것이 굉장히 위헌적일 수 있다. 이게 법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전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그때도 끝까지 임기를 보전받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무리수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좀 이진숙 위원장 자체를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근래에는 이제 뭐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신동천 이사장이 사퇴한 걸로 알려졌는데 뭐 신동천 이사장을 탓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퇴를 하셨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경우에 압력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미리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통위원장은 지금 굉장히 끝까지 버티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힘 어디에 있다고 일단 보세요. 저는 약간 그 소명의식 같은 게 소명의식이요?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방송법도 뭐 통과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폭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징벌적 뭐 손해배상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수 위원장은 다른 위원장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그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또 소수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뭐 하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가서 나름대로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방통위 체제가 뭐 개편이 되면서 폐지가 되고 이런 다른 형태로 가면서 아예 민주당의 정권이 장악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이런 것들도 보도가 뭐 거의 안 나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힘을 짜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좀 강한 인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순수 위원장. 뭐 자진 사퇴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국면에서 또 싸우는 국면이 확장이 될지 그 장면도 좀 관심사이겠네요. 이 대통령 이재명이 그제 9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반중 시위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집회를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있다 이런 영상인데 그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특정 국가 관광객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뭐 주요 공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경기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 모욕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중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중시를 모욕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 대사관이 사실은 반중시에 대해서 그간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요구했죠. 대개는 한두 명 시위들이 한두 명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규모 경우에 아주 소수 집회가 있었지만 보통은 한두 명, 두세 명, 많아봐야 7, 5명인데 무슨 모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중 시위를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미 대사관 앞에서는 몇 년간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경수 위원장 비롯해서 좌파 단체들이 이 조지아주 사태 관련해서 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맹관계 깨라까지도 하고 있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시위 뭐 매주 수요일만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상당 시간 몇 년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이 반중 시위에 관해서는 유독 이 반중 시위 집회만 왜 이렇게 문제 삼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특정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범정부적으로 뭐 반일 집회 같은 것들 조장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죽창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성조기가 불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뭐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당위적으로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위적으로는요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미국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 도와주고 구해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식민지 끝난 지가 언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대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1인당 GNP가 거의 뭐 역전됐다 뭐 거의 뭐 그런 정도까지 왔으면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가 이미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인을 혐오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뭐 맞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당위론적으로 이게 맞다 이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그 메시지로 보여요. 메시지요. 시그널로 보여요. 네, 앞으로 네. 뭐 중국 대사관 앞에서 뭐 시위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면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준비하라 장관들한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저 내용을 보면 지금 반중 집회한다고 사실상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이 됐는데 국민의 기본권도 있고 합당한 사유 없이 저렇게 만일 경찰이 제지하거나 제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권 차원의 검열 논란이 좀 불가피하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 결국은 억누르려는 그런 속내다 이런 거 지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밝기 무슨 밝기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애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면 어떡하나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이 시점에 이제 지금 이재명과 정부가 이제 반중 시위에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좁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 참석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과 있다 이런 주장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에이펙은요,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왜냐하면 10월 말에 이제 되니까 네.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재명 정권의 최초의 가장 큰 행사란 말이죠. 그런데 에이펙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도 짧았고 에이펙을 사실은 올 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그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대선이다 하면서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에이펙이 서울에서 열렸으면 하다못해 부산에서 열렸으면 괜찮을 텐데 경주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경주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그 최고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네. 경주에 제대로 된 호텔이 정상들이 묵을 만한 호텔이 몇 개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딱 드러나겠지만 누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이제 안심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트럼프가 참석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진핑이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지금 수상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참석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예. 여기에 시진핑이 참석을 해야 그래야지 면이 선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더 참석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이벤트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진핑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타겟이 되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와 가까운지 아니면 우리의 상대방인 중국과 가까운지 거기에 대해서는 매 눈을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권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반중 시위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재명 문제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주의공직에 주요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이제 자기 측근들을 중요한 곳에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거 배치하는 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사법연수원 자기 친구들을 저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유 주요 공직이 아예 그래서 18기 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대거 이렇게 연수원 동기를 공직에 발탁하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뭐 인재풀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반증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저기 이렇게 그 폭넓은 그러한 그룹들을 딱 가지고 있다. 그다음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뽑고 저기서도 뽑고 최적의 인사들을 뽑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여당하고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집권 오늘 100일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이야기를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주당이 범여권이 지금 190석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아주 그냥 그 그립감 있게 꽉 쥐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야말로 통일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전 민주당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장악이 안 된 건가? 그 와중에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옛날 성남시 라인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쭉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18기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뭐 당장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뭐 충암고 라인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무슨 고등학교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대 법대 나왔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중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법대 다닐 때 그냥 그 고시 공부만 했지 이렇게 뭐 동기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거나 별로 그랬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자기 그 친구라고 할까 그런 동료 풀이 사법연수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거든요. 네. 금감원장으로서의 뭐 정통 어쨌든 금융과 관련된 원래 금감원장은 정통 엘리트 그 뭐라 그럴까 그 금융 관료들이 쭉 금융을 잘 아는 분이 올라가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 변호사 그것도 금융 관련해서 경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인사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정성호 현재 법무부 장관, 오광수 전 민정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유철한 중앙선관위원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18기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생들이죠.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자리에 다 지금 가 있거나 갔다가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재산 문제와 이야기 비슷하게 되면서 나왔는데 예, 이찬진 이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민변 시절에 이제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냈다고 알려진 이찬진 이 금융감독원장이 구로농지 변호인을 맡아서 자기 수임료만 약 400억 원을 챙겼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재산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 상황,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942년에 당시 일제시대 때 네. 일본의 육군성이 구로동 일대 지금 그 구로공단 자리 네. 그 일대의 땅을 수용을 했어요. 강제 수용을 했어요. 왜 수용을 했느냐? 그때가 태평양 전쟁 당시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총력전으로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지가 군사적으로 뭐 필요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42년에 그때 농민들이 쫓겨났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1945년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농지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지 개혁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 그래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 분배를 했고 형식상으로 네.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상으로 이걸 갖다가 몰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지주들한테 땅값을 어느 정도라도 주고 그다음에 새로 분배받는 예컨대 이전의 소장농들한테 땅값으로 얼마라도 내라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 그 자리가 군사적인 요충지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1950년부터 52년까지 이게 그 유상으로 분배가 됐었는데 그런데 1953년에 그 당시 국방부가 이거는 군용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소유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농민들이 땅값을 안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961년에 5.16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61년 9월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아직 뭐 박정희 정권도 아니었겠죠. 그냥 임시 군사 정권이 그 구로동 일대 땅을 강제 수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드냐면 거기에다가 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구로동 수출 산업 그 공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줄여가지고 공업단지 줄이면 공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줄여가지고 구로공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30만 평 땅 졸지에 잃어버린 농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1심하고 2심은 농민들이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파기환송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그 땅을 뺏겨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저 케이스를 다뤄가지고 저거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게 맞다 해서 그래서 이제 형사적으로 그 처벌받은 사람들 재심에서 다 무죄 받게 해주고 그런 와중에 2013년부터 저때 땅을 뺏겼던 농민들이 그 국가배상 소송을 갖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과 그 유족들이 그 당시 이제 땅을 가졌던 분들과 그 유족들이 그 승소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얼추 계산해봐도 한 1조 한 2천억 넘게 규모가 엄청나네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줬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원고들, 그 농민들 절반 정도를 이찬진 당시 변호사가 수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찬진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국가로부터 받아낸 돈이 얼마냐면 5,450억을 받아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0% 이상, 한 12% 정도를 그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는데 이찬진 변호사와 그 다음에 민노당 출신의 또 변호사 한 명, 두 명이서 그래서 받았는데 그때 받은 변호사 보수가 얼마였냐면 654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654억 중에 392억은 이찬진 변호사가 갖고 나머지 그 금액 변호사 보수는 그 김모 변호사가 받아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무리 그 변호사 수임료가 그 성공 보수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이거는 그 농민들 땅값과 농민들의 그 피해와 농민들의 피와 눈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땅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때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은 달리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희생을 해가지고 그 희생값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400억씩이나 성공 보수로 챙길 수가 있었는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금융감독 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예. 이찬진 변호사님이 그 이찬진 금감원장이죠. 이찬진 금감원장이 민변에서 뭐 공익소송위원장도 하고 민변의 부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 관련된 커리어가 하나도 없어요. 금융 관련된 커리어가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기금 그 운용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한 거 요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진 다 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뭐 집행위원장, 뭐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런 정도 커리어밖에 없는데 왜 다른 자리도 아닌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저렇게 하지? 그다음에 금감원장 만약에 이제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저분이 이제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뻔히 드러날 걸 알면서도 왜 자기 그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금감원장을 왜 하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로 조금 의문이 든다. 일단 그 생각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또 난리가 났었을 텐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찬진 원장을 그냥 임명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금감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그걸 갖다가 해야 돼요. 뭐냐면 재산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찬진 변호사가 뭐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터뷰한 거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빈곤과 같은 사회적 모순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변호사하면서 민변 참여연대 이런 거 하겠다 그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재산 공개할 때 재산이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고 저는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이 막 한 500억 정도 되면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그 금감원장을 하나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재산이 뭐 한 30-40억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아니 수임료로 392억을 챙겼다라고 기사에 났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잠재적으로 지금 그 휴화산 같은 활화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반중 씨와 함께 좀 먼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까지 좀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